음악의 세계에서 역사를 진정으로 바꾼 사람은 몇 안 되며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는 팝의 헌재라고 불렸지만 그 이면에는 노래, 춤, 박수갈채, 그 이상의 삶이 있었습니다. 인디애나주 게리의 작은 집에서 시작해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만드는 방식을 바꿨고 뮤직비디오가 영화처럼 제작되기 시작한 것도 그의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논란이 되었고 많은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이클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의 죽음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마이클 잭슨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 같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가족의 어려움과 그의 스타덤에 오르기까지 인디애나주 게리의 작은 방 2개짜리 집에서 음악 세계를 바꿀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형제자매 중 8째로 태어난 마이클 잭슨은 꿈으로 가득하지만 항상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조 잭슨은 엄격하고 규율이 강한 아버지로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실수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끔 자녀들의 공연이 완벽하지 않을 때 벨트가 아이들의 피부를 스치곤 했고 이는 언제나 최고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여러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벨트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이 자신의 인생에 깊이 새겨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벌 속에서도 조는 마이클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노래와 춤 하나하나에서 그는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희망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 캐서린은 남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다정하며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린 마이클의 특별함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즈에서 일하느라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의 재능을 키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첫 번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이자 말론의 쌍둥이 형제인 브랜든의 죽음이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가족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그들은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965년 이되자 마이클은 그들의 이름을 딴 그룹 잭슨5의 리드 싱어가 되었습니다. 5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무대에서 남다른 목소리와 에너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각종 탤런트 쇼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춤출 때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태어난 아이 같았어요. 1967년에 그들은 가장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로 할렘의 아폴로 극장에서 열린 아마추어 나이트에서 우승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당시 가장 유명한 레코드 레이블 중 하나였던 모타운 레코드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이애나 로스의 도움으로 그들은 1969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싱글 I Want You Back은 곧바로 라디오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살의 나이에 마이클은 그룹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움직임, 그리고 카리스마는 곧바로 그가 잭슨5의 스타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ABC, The Love You Save, 그리고 I'll Be There와 같은 곡들이 나왔습니다. 이 노래들은 그룹을 70년대의 가장 유명한 그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미소와 환호성 뒤에서 마이클은 점점 피로를 느끼고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솔로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야망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의 어려움, 두려움, 규율, 그리고 시련. 이 모든 것이 그의 결단력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의 작은 집에서 세계의 팝의 황제로 알려질 소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래만 하는 소년이 아니라 음악의 흐름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은 소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세션에서 세계적인 스타덤까지 마이클 잭슨은 13살의 나이에 음악 산업 전체를 바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더 잭슨5의 멤버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릴 준비가 된 솔로 아티스트였습니다. 그가 1971년에 발표한 첫 번째 싱글 Got to Be There는 어린아이에게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독특한 감정과
뛰어난 보컬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진정한 도약은 몇 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이후 1979년에 발매된 오프 더 월 앨범에서 전설적인 프로듀서 퀸시 존스와 함께 그들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팝, 소울, 펑크, 디스코가 결합된 이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이 처음 인기를 얻었고 이 경쾌한 곡은 마이클에게 첫 그래미 어워드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앨범이 마이클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자신만의 방향성을 가진 아티스트이자 두려움 없이 실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프 더 월은 단순히 성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이 넘는 탑매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큰 성공에도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생각에는 자신이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음악 역사를 바꿀 작품을 말이죠. 1982년 그는 스릴러 앨범을 발표했고 이를 능가할 것은 없었습니다. 스릴러는 최다 판매 앨범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약 6,600만 장이 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앨범의 영향력은 음악뿐 아니라 시각적 스토리텔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빌리진, Beat It, 그리고 특히 스릴러의 뮤직비디오에서 마이클은 뮤직비디오를 하나의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존 랜디스가 감독한 14분짜리 트릴러 뮤직비디오에서는 마이클이 늑대인간과 좀비로 등장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를 가져온 영화적 걸작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스릴러의 성공은 대단했습니다. 이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37주 동안 1위를 지켰습니다. 이 앨범의 7곡, 이 톱 10 싱글에 올랐고 이는 쉽게 깨기 힘든 기록입니다. 그리고 1984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마이클은 올해의 앨범상을 포함해 8개의 상을 수상하며 음악 역사상 기록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스튜디오에서뿐만 아니라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가 1983년 모타운 25주년 스페셜에서 처음 선보인 문워크는 곧 그의 뛰어남을 상징하는 동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작과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마법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1984년 형제들과 함께한 빅토리 투어 역시 그 시대 가장 큰 콘서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하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전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가수나 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팝문화 전체의 소리, 모습, 그리고 느낌이 변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스릴러의 비트 하나하나마다 진정한 팝의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차트를 휩쓴 히트곡과 판도를 바꾼 계약대, 마이클 잭슨의 경력이 계속해서 성공의 정점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단순한 퍼포머가 아니라 영리한 사업가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음악뿐만 아니라 현명한 비즈니스 결정에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985년에 그는 업계 전체를 놀라게 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이클은 4,750만 달러의 비틀즈 노래의 저작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폴 맥카트니의 제안마저 제쳤습니다. 이 거래를 통해 그는 Yesterday, Let It Be, Hey Jude와 같은 음악 역사상 가장 소중한 곡들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매년 그에게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빠른 움직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그는 소니 뮤직과 역대 최대 규모로 여겨지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역사상 그 계약의 총액은 6,500만 달러였습니다. 그 계약에는 앨범마다 500만 달러의 선불과 앨범이 500만 장 판매될 때마다 추가로 100만 달러의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마이클도 광고계에 진출했습니다. 1983년 그는 펩시와 5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계약에는 1년의 광고와 잭슨스의 빅토리 투어 후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펩시의 시장 점유율이 8%나 급상승했습니다. 마이클이 손대는 것은 뭐든지 황금으로 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전설이 되어가면서 그의 재정적 영향력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1995년 마이클은 자신의 회사인 ATB 뮤직을 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합병하여 소니 ATB 뮤직 퍼블리싱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회사는 25만 곡이 넘는 노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밥 딜런,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2009년에 사망했을 때
그의 순자산은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음악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클이 남긴 천재성과 전략의 유산입니다. 그는 팝의 황제라는 것이 단순히 음악에 관한 것만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평범함을 넘어서는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래로 돈을 벌 때 마이클 잭슨은 음악 자체를 소유함으로써 돈을 벌었습니다. 부대를 넘어선 성장, 변호의 시련. 마이클 잭슨이 최고의 명성에 오르면서 그의 힘과 인격을 시험하는 개인적인 시련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대중들은 그의 외모, 특히 피부색에서 큰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그가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미백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이클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티릴리고라는 피부의 자연스러운 색을 잃게 하는 질환과 루푸스라는 신체 세포를 파괴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피부색을 고르게 보이기 위해 그는 메이크업과 스킨크림을 사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결국 끝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웃음과 비난을 받아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5년 그는 라이오넬 리치와 협력하여 We Are the World라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자선곡은 아프리카의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6,3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이 노래에는 스티비 원더, 폴 사이먼, 티나 터너와 같은 유명 인사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음악계의 역사적인 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형제들과 함께 빅토리 투어를 시작했고 이 투어는 7,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티켓 판매와 관객 수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도움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기부하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니그로 칼리지 펀드에서 메이크 어 위시 재단까지 마이클은 명성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데 영감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성공할수록 언론의 비판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가 현대음악의 사운드를 바꿔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의 코, 피부, 그리고 독특한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987년 그는 배드라는 앨범을 발표했고 이 앨범은 5곡이 1위를 차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3,500만 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을 칭찬하는 대신 언론은 그의 외모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에게 음악은 그의 버팀목이었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의심했지만 그는 아픔과 논란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별은 계속해서 빛납니다. 명성의 대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예술을 창조하는 것. 마이클 잭슨을 둘러싼 소문, 가십,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예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 성격, 사생활에 관한 헤드라인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그는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음악, 영화, 퍼포먼스 아트의 경계를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1986년 그는 영화계의 두 거장인 조지 루카스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와 함께 캡틴 EO라는 독특한 프로젝트에 협력했습니다. 이것은 17분짜리 3D 영화로 음악, 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매우 앞선 특수효과를 결합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상영되었고 제작비가 3천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7천만 달러가 넘었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마이클의 비할 데 없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가 영화, 음악, 그리고 기술을 하나의 작품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생활이 화제의 중심이 되는 동안에도 마이클은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1987년 스릴러 이후 5년 만에 마이클은 배드를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더욱 대담하고 공격적인 사운드를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스무스 크리미널, 더티 다이애나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두 곡 모두 팝 아티스트들이 흔히 다루지 않는 권력, 탐욕, 그리고 성적 정치 같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각 곡과 뮤직비디오마다 그는 팝 문화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와 같은 감독들의 도움으로 앨범에 포함된 단편 영화들은 미니 명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영화, 연극, 그리고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혁명이 결합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노래와 춤을 넘어서 마이클이 진정으로 남긴 것은
영감입니다. 그의 동작, 목소리, 그리고 스타일은 현대 팝 음악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힙합부터 케이팝까지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를 본보기이자 영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또한 업계에서 인종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통해 그는 음악이 백인이나 흑인을 필요 없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의 목소리의 하나하나마다 그는 예술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커질수록 피로와 압박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언론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움직임, 모든 말이 분석되고 왜곡되며 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우로서가 아니라 헌신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예술에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서는 무대마다 모두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누군가의 명성은 무너질 수 있지만 진정한 예술가는 결코 빛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스릴러 시대 1980년대의 절정기에 마이클 잭슨은 성공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1987년 그는 음악 역사상 가장 기대받는 앨범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배드는 스릴러에 이은 앨범으로 그를 팝의 황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역시 그는 실망시키지 않았고 배드는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앨범에서 5곡이 동시에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I Just Can't Stop Loving You, 배드, 맨 인 더 미러가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3,500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클이 단순한 퍼포머가 아니라 음악계의 혁명가임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앨범 홍보를 위해 마이클은 자신의 첫 번째 솔로 월드 투어인 배드 월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투어는 1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15개국에서 123회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억 2,500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당시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이었습니다. 각 공연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안무가 짜여 있었고 빛과 불, 그리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문워크와 고음 하나하나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1988년에 마이클은 자신이 직접 쓴 자서전 문워크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대중은 처음으로 그의 가면 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가 아버지에게 받은 고통과 성공으로 이끈 엄격한 훈육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해에만 5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이야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같은 해에 마이클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아주 넓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유명한 네버랜드 벨리랜치입니다. 이곳은 2,700에이커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동물원, 그리고 개인 영화관도 있습니다. 마이클에게 이곳은 그의 천국이었습니다. 카메라와 헤드라인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져 다시 아이가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의 독특한 성격과 어린 시절의 마법 같은 세계에 대한 집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989년 그는 소니 뮤직과 6,5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녹음 아티스트로서는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앨범마다 500만 달러의 선급금과 판매량이 500만 장을 넘을 때마다 100만 달러의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 끝날 무렵 마이클은 세상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바꿨고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방식과 슈퍼스타라는 개념까지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점점 더 강해질수록 그의 삶의 그림자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극심한 압박감, 피로, 그리고 계속되는 미디어의 끊임없는 평가가 점점 쌓여 결국 그를 뒤흔들 파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단순한 퍼포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팝문화를 재정의했고 음악 세계에서 평범함이란 존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중생활, 팝의 황제, 숨겨진 세계. 마이클 잭슨이 명성의 정점에 오를수록 그의 사생활은 더욱 혼란스럽고 미스터리해졌습니다. 1994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바로 락앤롤의 전설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결혼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결혼이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의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홍보용 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수의 이미지를 논란 이후 바꾸기 위한 방법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론과 대중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경력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1995년 그는 자신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History, Past, Present and Future, Book 1. 앨범은 2장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히트곡과 신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싱글인 스크림은 그의 여동생 자넷 잭슨과 함께한 듀엣곡으로 미디어에 대한 강한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클이 자신에게 계속 쏟아지는 비난과 허위 보도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그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앨범의 뮤직비디오들, 예를 들어 스크림과 어스송은 대규모 제작 덕분에 미니 영화라고 불렸습니다. 어스송은 매우 강렬한 곡입니다. 자연 파괴와 동물 학대에 관한 곡으로 여러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음악 산업에서 자주 회피되는 문제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 뒤에는 마이클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마이클과 리사 마리 프레슬리는 1996년에 이혼했습니다. 불화와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 계획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하던 피부과에서 만난 간호사 데비 로우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2아이를 낳았는데 프린스와 파리스 잭슨입니다. 하지만 3년 후 그들은 1999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가 계속해서 아버지, 공연자, 자선가로 활동하는 동안 그의 외모는 점점 더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이클의 몸이 야위고 피부가 하얘지며 얼굴 형태도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타블로이드 신문의 단골 소재가 되었고 여러 수술, 약물, 심지어 정신 건강에 관한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흑인 정체성을 지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그의 백반증이라는 병과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대중들은 팝의 황제로서의 압박감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의 사적인 자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마이클은 일렉트로닉과 댄스 음악이 가득한 리믹스 앨범 블라드 온 더 댄스 플로어 히스토리 인 더 믹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압도적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세기가 저물어갈 무렵에도 그는 여전히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수백만 명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지만 항상 미디어의 현미경 아래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두 세계에 의해 갈라진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팝스타이자 오랫동안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던 사적인 영혼이었습니다. 명성의 대가, 정의를 위한 싸움. 마이클 잭슨이 인기를 정점에 올랐을 때 그의 인생에는 성공만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아티스트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련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성공의 정점에 오를수록 점점 더 많은 소송, 논란, 그리고 그의 이름과 인격을 시험하는 각종 구설수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13살 소년 조던 챈들러가 마이클을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든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음악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긴 재판과 경력에 더 큰 피해를 피하기 위해 그는 법정 밖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2,200만 달러가 챈들러 가족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은 죄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더 큰 문제를 피하는 방법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때부터 일부 사람들의 눈에 팝의 황제의 이미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완벽했던 음악의 우상은 이제 타블로이드에 의해 감시당하고 기회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힐 더 월드 재단을 통해 아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부를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에 대한 소문과 비난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네버랜드 렌치의 비싼 유지비 때문에 그의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소송도 늘어났으며 그 중에는 이전 사업 파트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움을 멈추지 않았고 전 세계의 병원, 고아원, 자선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2005년 그의 인격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또 다른 학대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과정을 거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긴 법정 싸움 끝에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그의 명성에는 상처가 남았고 한때 그를 존경하던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믿는 이들도 완전히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과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명성과 돈, 권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마이클 잭슨은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우 명성의 대가는 바로 자신의 삶의 평온함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에 비밀리에 이슬람교로 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문은 소위 징후들과 타블로이드 신문에 실린 이야기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전통적인 무슬림 복장을 입은 사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 교리를 공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미카엘로 바꿨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추측도 더 많아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유명한 무슬림인 캣 스티븐스, 즉 현재 유수프 이슬람으로 알려진 인물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영향을 줬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시련의 시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신앙에서 새 삶을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이것을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제르메인 잭슨에 따르면 그는 1989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마이클은 결코 샤하다를 낭송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슬람 신앙을 증명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 또한 마이클이 다양한 종교에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 마이클의 전 경호원인 맵 피데지가 한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수가 2008년에 실제로 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피데지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그가 거장된 것 같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내놓았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삶의 많은 부분처럼 진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상징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끝없는 그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비밀을 찾으려는 탐구의 상징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미스터리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마이클이 모든 종교에 대해 깊은 신앙과 존경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허구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장례식까지 숨겨진 비밀이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의 음악처럼 그의 정신 또한 전 세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회자되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